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10시가 넘은 늦은 야심한 시간에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우려했던 대로 대다수 비명 친문들이 떨어졌습니다. 은평의 강병원 의원을 포함해서 박광원 의원 등등등 친문 비명들이 모두 다 행사했습니다. 어젯밤을 일컬어 비명 행사의 밤이라 부르는 조간신문 보도도 오늘 많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박용진, 윤영찬, 김항정, 노영민, 강병원. 지난 밤은 아마 이런 비명계 인사들에게는 공포의 밤이었을 겁니다. 대다수 친문 비명계가 탈락했고요. 자객 논란이 일었던 친명 후보들이 대거 이겼습니다. 거기에다 DJ의 비서, 문재인의 비서도 탈락의 고배의 잔을 마셨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거센 오늘 아침입니다. 이 뜨거운 논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모두 탈락. 조선일보 6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젯밤 늦은 시각 민주당의 경선 결과 일부가 발표됐는데 논란이 됐던 지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DJ 비서도 김한정 의원, 문재인 비서실장도 노영민 의원 모두 탈락. 친문 강병원 서울 은평을의 강병원 의원이 탈락하고 김우영 전 구청장이 이겼습니다. 박광원 의원도 탈락했고요. 윤영찬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친명 자객 논란이 있었던 비례 이수진 의원이 윤영찬 의원을 누르고 이겼습니다. 경기 남양주 을에서도 김한정 의원이 탈락했고요. 친명 자객 논란이 있었던 김병주 의원이 이겼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의 키워드는 DJ의 비서도 문재인의 비서도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버랩되는 건 최근 김혜경 씨를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른바 비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의 공천 번복도 묘하게 대두되는군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리턴 매치, 한국일보 1면입니다. 트럼프 과오 잊었다, 더 뭉친 성난 백인들. 슈퍼 화요일에서 예상대로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은 이제 이변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공화당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미대선 예측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과일 쇼크입니다. 동아일보 2면입니다. 미국의 대선 소식보다 우리나라의 공천 소식보다 저는 사실 이 과일값이 더 충격적입니다. 사과 한 개에 5,000원, 손이 멈칫할 수밖에 없죠. 사과 배 흉작에다가 수입도 막혀서 과일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데 이 사과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는 돌직구쇼의 총선 코너, 총선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해시태그일까요? 함께 보시죠. 비명 친문 현역 7명이 탈락했습니다. 비명 횡사라는 말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지난밤의 일, 비명 횡사. 잠시 후에 이 해시태그와 연관된 무수히 많은 논란과 이야기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장관을 역임한 진수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정통 민주당의 대변인 출신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밤에 경선 결과의 후폭풍은 상당히 큽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친문 비명 횡사의 밤이다 라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밤의 비명 행사, 정말 비명 행사였습니다.
친명 자객 논란이 일었던 자객들은 많이들 살아남았고요. 그 자객의 칼날에 비명 친문들은 쓰러졌습니다. 결과부터 보시죠. 서울 은평을에서 친명 김우영이 친문 강병원 현역 의원을 누르고 이겼습니다. 친명 김우영 후보는 상당한 이번 경선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로 간 인사를 서울 은평을로 동시에 지원을 한 것 때문이죠. 강원도당 위원장인 현역 은평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경기 수원정으로 가볼까요? 친문 박광원 의원, 현역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에선 친문 윤영찬 의원이 탈락했고요. 친명 자객 논란이 일었던 비례 이수진 의원이 서대문에서 성남 중원으로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다라며 갔고 결국 자객이 승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경기 남양주 을도 DJ의 비서인 김한정 현역 의원이 탈락하고 친명 자객 논란이 일었던 김병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충북으로 가보죠. 노영민, 문재인의 비서실장 노영민 의원이 탈락하고요. 이강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비명 행사의 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지금 비명 행사가 릴레이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이제 거의 공천이 끝났나 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경선에서 비명 행사의 어떤 울부짐이 다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뭐 대부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공천을 시스템 공천은 맞다. 근데 유장된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유장이 됐냐면 일단 현역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하위 10%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30% 감점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예. 근데 아마 그 하위 10% 되는 현역 의원들은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을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 후보가 별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30% 감점을 받아도 나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선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유장된 시스템의 속내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광주의 박균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감장 출신이잖아요. 민주당이 공감장 출신에 대해서 가점을 준 사례가 없거든요. 주면 이제 차관급이 10%를 주는데 20%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20%를 가점을 받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거고 세 번째 이제 공통된 건데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구마다 가서 뭐 선거 반대 운동을 한다랄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보를 뭐 굉장히 밀어준다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휩싸여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하위 10%에서 감점 받아서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뭐 개딸 강성층이 거기에 다 와서 선거 운동 다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났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 마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내부를 보면 도대체 친명이랄지 비명이 이길 수 없는 친문이랄지 비명이 이기기 어려운 뭐 그런 공천 시스템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과거 민주당 공심위원 출신입니다. 그럼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사실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인 것,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인 것, 김한정 의원도 하위 통보를 받았잖아요. 이런 의원들을 하위로 통보했을 때 당시 논란이 뜨거웠고 한겨레 논설실장위원은 박용진 등의 하위 10%를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냐라는 칼럼을 쓴 걸 기억나는데 이런 경선 탈락이 혹시 앞서 이제 하위 10% 20% 통보가 이 경선 탈락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께서는. 네, 맞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는 하위 10%인 경우에는 20% 감점을 매기고 하위 20%인 경우에는 10% 감점을 매기는 게 원래 제도였어요. 예. 과거에 있던. 그런데 체포동의안 논란 즈음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하위 1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감점. 그러니까 다 10%포인트를 다 늘렸어요. 예. 하위 20%는 20% 감점. 그래서 당시에 박용진 의원 등등이 아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룰을 바꾸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현역의 뭐 박용진이나 윤영찬 의원 등이
상대 이른바 친명 후보에 비해 경선에서 30% 많이 나와도 똔똔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뭐 10점을 받았다고 치면 30%를 까니까 7점이 되는 거죠. 예. 10대 7 정도 나올 경우 10점과 7점이 나왔다 할 경우 30%를 까는 거니까 이제 7대 7이 되는 시기여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과거 시스템 중에서도 뭔가 좀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뭔가 떨어뜨리려고 지금부터 좀 작정하고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체포동의안 논란을 거치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대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극적 지지층 자체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이전의 민주당 당대표들 생각을 하면 4년 전 총선에 이해찬 대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4년 전에는 문재인 대표가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 또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어떤 비문 진영이거나 비이해찬 진영이라 그래서 막 공격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심하진 않았거든요. 어떤 당연히 이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 지지층은 항상 어느 곳이나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들어온 뒤로 소위 말하는 뭐 개딸 또는 뭐 표현을 달리하더라도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격화되면서 어떤 친명이냐 아니냐가 마치 당 내가 좀 되게 갈라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 양극화만 된 게 아니라 친명과 비명의 정치 양극화를 지도부가 좀 약간 주도한 것처럼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더 큰 문제는 중요한 거는 본선 경쟁력 또는 이기는 공천 여부가 중요한 건데 네. 과연 국민들이 이거를 와 민주당이 엄청 잘하고 있는 혁신 공천이다라고 박수를 칠 건지 와. 그게 아니라 민주당 좀 약간 제정신인 거야? 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받은 거를 한겨레 신문이든 경향신문 등등이든 민주당 지지자들도 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민주당 지지자 및 국민 대다수가 소위 말하는 중도분들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과연 박수 받을 만한 결과인지 비난받을 결과인지 돼서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들은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주신 겁니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올라간 거냐라는 질문에 과연 어떤 민주당 지지자가 그렇다라고 박수칠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경선에서 논란이 됐었던 친명 자객 논란이 일었던 인사들은 많이들 살아남았군요.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재명의 심장을 뺏길 수 없다며 윤영찬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건 서대문 갑에 출마하겠다라며 활동을 하다가 돌연 경기 성남 중원으로 옮긴 이수진 의원이 윤영찬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역시 윤영찬 의원은 의원 평가 하위를 통보받았던 인사입니다. 자, 보시면요. 서울 광진갑에서 이낙연계 인사로 분류됐던 전해숙 의원이 떨어지고 친명 자객으로 분류됐던 이정원 후보가 이겼어요. 은평을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탈락했고요. 친명계인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의 김우영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김한정 의원이 탈락하고 친명 김병주 의원이 이겼고요. 논란의 이수진 의원이 윤영찬 의원을 이겼습니다. 이재명의 심장을 뺏길 수 없다. 김유정 의원님. 네, 결국 심장을 지켰군요. 지키게 됐네요. 이수진 의원은. 네, 이수진 의원이 지키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어젯밤에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를 봤었는데 소위 비명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7명 현역 중에 떨어진 것 같고요. 현역 8명이 탈락을 했는데 비례 포함해서 1명만이 이제 그 소위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김의겸 의원이에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동시에 나와서 예비 후보로 뛰었던 최이배 전 의원이 지지 선언까지 하면서 이제 접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도 또 탈락을 했거든요. 그럼 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위 10%의 감점 30%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점수거든요. 네. 그걸 뚫고 박용진 의원이 경선 간 것도 저는 참 대단하긴 한데 결선 결과가 또 참 자목 궁금하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싸움을 아마 하게 되는 거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뭐 여건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다 경선을 거친 거고요. 네. 경선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놓고 그 부분은 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미 이제 막 이렇게 왜 당의 내부 총질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받았던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가 이제 포진된 경선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렇다면 당원 50%, 국민 50%의 이런 경선의 룰을 거쳐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된 거잖아요. 당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하는 그런 뭔가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또 친명끼리 싸움에서 어떤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 탈락하고 또 김우겸 의원 가장 주목도가 높았는데 또 탈락하고 이런 거 보면은 딱히 룰만 가지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은 어찌됐건 끝났는데 후폭풍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선 결과에 어쩔 수 없이 승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을 기점으로 해서 큰 파도는 넘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석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얘기로 후폭풍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의 심장을 뺏길 수 없다라며 서대문갑 주민과 함께 한다더니 경기 성남 중원으로 옮긴 비례 이수진 의원이 현역 윤영찬 의원을 이기고 후보가 됐습니다. 자객 공천 논란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박용진 하위 10% 꼴찌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요. 그래도 아직 목숨은 붙어 있습니다. 3인 경선에서 단 한 명의 최다 득표자가 일정 기준 넘는 최다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득표를 받은 두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박용진 대 정봉주, 정봉주 대 박용진. 역시 친명 자객 정봉주 전 의원이 이곳에 와서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라며 박용진 의원을 거세게 밀어붙였고요. 박 의원은 꼴찌 통보를 받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결선에서도 30%를 감산하는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진수희 장관님, 저 박용진 의원만 일단은 한 이틀 정도 더 목숨이 연명됐는데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이제 이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결국은 굉장히 그 결과는 박용진 의원한테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젯밤에 저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까지 민주당이 해온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생각이나 당 지도부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컷오프 한다든지 이렇게 찍어내기를 하는 게 가능했지만 혹시 경선은 조금 이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경선엔 한 명이라도 이변이 좀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젯밤 결과를 보면서 야 민주당의 저 권리당원의 구성 그리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저는 확인을 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아마 대표 들어서면서 민주당 당사에 당원존이라는 걸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늘 브리핑할 때 보면 뒤에 당원존이라고 하는 현수막도 보이던데 그런 걸 보면서 야 민주당이라는 게 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상당히 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예.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가 진행될 때는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투표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민심과 당심이 저렇게 괴리되어 있다면 과연 민주당 후보들의 확장성은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확장성이 과연 있을까? 네. 이 상황을 선거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할까? 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민주당 걱정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걱정이 된다?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궁금해졌고요. 박용진 후보 경우에도 보면 감산 30% 적용하는 게 이 결선까지 적용이 된다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결과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께는 좀 죄송하지만 네. 썩 기대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나마 박용진 의원은 그게 3인 경선이었기 때문에 결선의 기회라도 주어졌지. 그게 만약에 양자 경선이었으면 이 결선까지 가기 힘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젯밤 늦게 박용진 의원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본인도 결선에서 굉장히 힘든 승부가 될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떨어진 이번에 떨어진 윤영찬 의원 등을 포함한 비명 의원들도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직접 다 취재를 했는데요. 그 의원들도 굉장히 힘든 승부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왔군요. 박용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꼴찌를 통보받고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군요. 박범계 의원이 이 결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군요. 들어보시죠. 박용진 후보와 정봉주 후보가 결선 투표한다고 하는데 혹시 1, 2위 간의 표차나 당연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박용진 후보와 정봉주 후보 사이의 결선 투표는 가감산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김광삼 변호사님, 네. 30% 감점이 저 결선에도 적용되는 거니까 박용진 후보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군요. 근데 여러 명이요. 그러니까 2인 이상, 3인 이상이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과반수를 압도적으로 얻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 되면 과반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점수예요. 50%밖에 어려워요, 경선에서. 근데 거기에서 30% 감점하면 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이 아니면 아, 과반이 35%로 줄어드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센 게 30% 감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50%를 받으려고 하면 70% 정도 받아서 해야지 49%가 돼요. 예. 과반도 안 돼요. 70%. 70%는요. 거의 뭐 푸틴 아니면 뭐 푸틴이요. 케네디, 뭐 마트마 간디 뭐 이런 사람 수준의 어떤 지지도거든요. 아, 푸틴이 와도 이건 못 뚫고 난다. 그렇죠. 아니 푸틴은 뭐 아, 러시아에서는 푸틴은 뚫고 간다. 아, 예. 그 정도단 말이에요. 푸틴이 강북에 출마하면 안 되겠죠. 그거 안 되죠. 네,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결선해 갖고 2명이 붙잖아요. 예. 그러면 2명이 붙으면 일단 30%를 감사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싸움. 어려운 싸움이 아니고 진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여기서 이기게 되면 영웅이 되고 대권 주자 될 거예요. 이거 완전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힘든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박용진 의원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공정하게 이게 경선이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이제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 있잖아요. 자, 권리당원 50%, 경선 50%란 말이에요. 예. 근데 권리당원에서 일단 개딸 강성 지지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10% 하위 10%는 마이너스 30% 감점이었잖아요. 이 권리당이 또 마이너스 10%에서 20% 감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경선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다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친명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조직력이 없으면 권리당원 표 얻기 힘들잖아요. 예.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100% 여론조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100%. 그러면 이제는 현역이랄지 그런 사람들은 권리당원에서 상당히 유리한데 어떻게 보면 100% 여론조사하면서 거기다 이제 플러스 점을 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 이제 고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100% 여론조사, 여기는 50대 50.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갖다가 친명이 찐명이 당선될 수 있도록 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 게리맨더링처럼 이 플랜을 짜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직 민주당 공심위원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DJ의 비서도 문재인의 비서도 탈락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였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아꼈던 김대중의 가신이었고요. 남북 정상회담 때도 직접 옆에서 수행을 했던 수행이란 말씀 안 되나요? 김한정 의원은 수행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취재해봤는데 김한정 의원과 수행을 했던 김한정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죠. 노영민 전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DJ 비서도 문재인 비서도 탈락. 그 가운데 민주당의 상징적인 두 전직 대통령의 비서들이 연이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최근 민주당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김혜경 씨를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비서냐 아니냐,
가짜뉴스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는 권향엽 후보의 과거 SNS 사진들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김혜경님은 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런 사진들도 올렸고요. 권양엽 씨가 여러 지역에 이 김혜경 씨를 수행한 듯한 글을 또 올린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대구 상주를 거쳐서 군의 휴게소를 거쳐서 여러 일정들을 함께 글쎄 뭐 수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동행을 해서 한 걸로 보이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병천 소장님, 그러니까 권양엽 후보가 민주당의 전통적인 오랜 당직자 출신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잘 알겠는데 수행을 하지 않았다. 여러 배우자실의 부실장 중에 한 명에 불과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 지금 수행을 안 했다는데 같이 간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요. 근데 공교롭게 어젯밤 결과는 그 DJ의 비서도 그 문재인의 비서도 다 떨어졌는데 지금 수행을 안 했다던 분의 이 과거 동행을 한 듯한 글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행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앞에서 나왔던 사진이 좀 꽤 오래전 사진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21년인가요? 한참 이제 우리 대선이 2022년 3월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권양엽 씨의 양력을 한번 검색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보통 우리 지금 아까 친명 자객이라고 불린 분들은 다 본인들이 뭔가 특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막 자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또 이게 어떤 뭐 친명, 찐명 또는 뭐 그런 호소인으로서의 효과가 있는 건데 권양엽 씨는 홈페이지를 들어서 양력을 보면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양력이 한 개도 없어요. 재밌게도. 그래서 뭐 청와대 인사비서관이라든가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이나 이런 양력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어떤 결국은 이 약간 수행과 동행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좀 다르거든요. 생각의 차이다. 하나는 생각의 수행과 동행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랄까요, 이 같은 단어를 약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비서다 그러면은 여비서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뭔가 이렇게 직책이 좀 낮아 보이고 약간 뭐 이렇게 그 이런저런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실장이라 그러면은 꼬박꼬박 따라다니는 거라기보다는 상황을 총괄하거나 네. 어떤 역할하거나 이런 걸 수 있어가지고 김혜경 여사와가 인연을 강조하려고 그러면 양력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력이 없는 것도 권양엽 씨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러저런 동행한 게 있다 하더라도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좀 억울한 점을 좀 볼 수 있는 정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권양엽 후보의 과거의 글들을 봤을 때 수행을 안 했다. 수행을 안 했다. 생각의 차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는 수행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거가 이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에서 이재명 대표랑 김혜경 여사랑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네. 우리 뭐 서로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없는 양력도 만드는데 있는 양력도 안 썼다는 거죠. 네. 권양엽 후보자가 여러 다른 활동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당직자부터 출발했던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다라고 현재 법적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민주당에선 수행과 동행의 차이가 결국은 생각의 차이라고 하면 과연 가짜뉴스로 고발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궁금한데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어제 그제 저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통상 거의 배우자실에 부실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속실이라고 하는 거는 부속실을 근무하는 전부 우리가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김혜경 여사의 비서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그 어디 그 일정에 동행한 걸 보면서 이거 수행비서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는 선거 앞두고 경쟁하는 당에서 당연히 할 만한 문제 제기인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권양엽 후보 이렇게 보니까 공천 발표 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여성 전략 특구가 되면서 전략 공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쭉 봤겠죠.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현역을 컷오프하고 줬느냐. 보니까 여러 이력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이력 중에 도드라진 게 아마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경쟁하는 당 입장에서는 수행비서 아니었냐? 의혹 제기할 수 있고 혹시 사천 아니야?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거를 당 대표부터 나서 가지고 뭐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그다음에 뭐죠? 예. 가짜 뉴스? 아니 이거야말로 과유불급이고 저는 왜 저렇게 과잉 반응을 할까? 과잉 반응하는 게 못내 좀 수상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저는 제가 이번에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서 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선거 전반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그 부분이 바로 공천하고 관련된 건데 이 민주당이 선거를 안 해본 정당도 아니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공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정당이 이 공천 과정을 세련되지도 매끄럽지도 못하고 두서도 없고 왜 이렇게 거칠고 투박하게 이 공천을 할까 뭐 그런 하여튼 의아함도 가졌는데요. 어쨌든 예. 이 권양엽 후보 건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뭐 대표까지 나서서 가짜 뉴스, 뭐 허위 사실 유포로 급기야 법적 조치까지 한다는데 참 저로서는 뭐 하여튼 논평할 가치도 없이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제의 이 경선 결과와 맞물리면서 더 오늘 아침 논란이 지점인데 물론 권양욱 후보 본인도 굉장히 억울해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왜 전략 공천했느냐. 차라리 경선을 붙여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배우자실 근무 때문에 공천을 준 게 아니고 정상적인 문제 없는 공천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공천을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DJ 비서, 문재인 비서, 김한정, 노영민 전현직 의원들은 또 탈락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분들은 비서 맞고요. 권양엽 후보는 비서는 아닙니다. 아, 그분들은 비서고 예. 권양엽은 비서가 아니다. 제가 너무 잘 알죠. 오랜 세월 당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이 공천 관리가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국민의힘처럼 선의 후난하든지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나중에 영남 지역처럼 어려운 것들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시끄럽잖아요. 민주당은 한 차례 그 내용을 겪고 소강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권양희 후보 얘기까지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첫째. 두 번째는 자, 애초에 경선을 붙이든지 아니면 단수 공천으로 줬으면 그걸 밀고 나가든지 네. 왜 또 바꿉니까? 왜 번복을 했느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미 후보자 본인이 원했고 경선으로 이제 다시 결정이 됐으니까 그거는 일단락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서냐 수행이냐 이런 문제들은 권양희 후보의 자격이 충분하고 경력도 충분하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논점을 비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경력이나 또 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정말 의사국장, 여성국장, 청와대에도 있었고 리더십센터 소장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 경력과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너네가 이렇게 했을 텐데 자격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충분하거든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봤을 때도 아, 저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같은 당직자들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논점을 비트는 거죠. 김혜경 여사 뭐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다 정말 이거는 마이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서 출신 뭐 공천 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비서라고 못 박아서. 자, 선대위가 꾸려지면 당의 당직자들은 다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재배치가 이루어져요. 선대위 기구에. 그거는 내가 원해서 갈 수도 있고 복불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두세 달 선대위 기구에서 일하다가 해단식 거쳐서 해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양엽 예비후보가 30년 당직 생활을 거치면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온갖 선거 다 치렀던
그런 분인데 선대위 2, 3개월 동안에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김혜경 여사의 비서가 됩니까? 그거는 30년 당직 생활에 대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일 거예요. 저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여러 파열음이 있었습니다만 예. 권양희 후보에 대한 공천은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 전남에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데서 왜 여성에게 대한 한 번도 뭔가 선제적으로 배려하거나 여성을 공천 주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그런 당대표가 예. 없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고 마치 여사 대 여사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저는 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다시 경선으로 결정됐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이상의 이런 논란은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너무 한 사람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런 지금 양상이거든요. 진수희 장관님. 안 반론 된다고 제가 짧게 생각해요. 드릴게요. 네. 비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틀 수 있는 빌리미는 분명히 저는 민주당에서 줬다고 봅니다. 예. 저 지역을 여성 전략 특구로 했으려면 선거 초기에 그렇게 정하고 다른 남성 후보들이 그냥 이제 포기하게 하는 예. 그런 전략으로 처음부터 가든가 투명성. 네, 공천 발표 있기 죄송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특구 지정 모르겠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지정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깥에 알려진 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이 후보가 이러저러해서 충분히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될 거를 그렇게 과잉 반응하면서 도로 또 이 전략공천 그걸 걷어들이고 이제 뭐 경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문제 삼고 싶고요. 하나 그 비슷한 사례가 그 국민의힘에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는데 부산 동래구에 그 당의 오랜 국장을 역임했던 예. 서지영 후보가 있어요. 서지영 후보도 용산 대통령실의 행정관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도전을 하는 건데 그 서지영 후보는 당당하게 그 동래구의 현역 의원하고 경선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후보로 그 지금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현역이 워낙 세서 경선하면 조금 어렵다 싶으면 비례대표로 이 그 평가를 해서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예. 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저는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네.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공천이라면 왜 공천을 번복하느냐? 라는 거죠. 이에 대한 답변은 최근 한민수 대변인께서 본인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선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번복한 것이다. 라는 답변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친명 호남에서도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김의겸. 친문 인사였지만 친명 인사를 자처했거든요. 그래서 꽤 친명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영대 의원에게 탈락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박균태 저 검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죠.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 의원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일단 박균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검장 출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현역 의원이 대장동 변호사입니까? 그렇죠. 대장동 변호사죠. 그 중앙지검 가서 조사 받을 때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 써서 필요한 데 쓰라고 해가지고 같이 조사실 들어가기 대기실에서 사진 찍어준 그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20%의 가산점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죠. 대장동 변호사다 아니다 막 하면서 왜 가산점을 줬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광주의 민심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더군다나 20% 가산점이 되니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경선을 치렀다 그래도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신영대 의원이 사실 하위 1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선을 한 거예요. 김의겸 의원이. 그런데 김의겸 의원도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찐명 중에 찐명처럼 행동을 해왔잖아요. 아, 신영대 의원이 하위 10%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광주 광산 각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왜냐하면 한쪽 후보한테 20%를 주고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은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근데 하위 10%도 아니고 김의겸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지지 않고 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선을 하니까 신영대 의원이 이긴 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아까 비명 행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이렇게 공정하게 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다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경선 들어가기 전부터 뭐 가산점, 감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럼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 시스템 공천 결과를 어떻게 볼까요? 공정하고 과학적인 시스테믹한 공천이라고 볼까요? 아닐까요?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과 관련해서 매우 영향을 준다. 주요 정당의 공천 23%, 대체로 영향을 준다. 주요 정당의 공천 43%, 매우 영향과 대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를 합쳐서 66%입니다. 자,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친 숫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 양당의 이 공천, 자본과 공천 논란을 가장 투표 행위에 결정을 미칠 사안으로 유권자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장동이나 부인 법인카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보다도 이 공천 결과와 공천 파동을 더 투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사안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라는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주요 정당의 공천 평가입니다. 민주당부터 한번 보실까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6%, 29%, 자,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27%, 합쳐서 잘못하고 있다가 56%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2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25%, 합쳐서 48%. 이 여론조사 응답을 보면 국민의힘 공천 잘못하고 있다는 48%인데 민주당 공천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많게 나왔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봤던 건 이 공천에 대한 평가를 가장 크게 투표 의사에 반영하겠다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지금 양당의 공천을 평가한 건데 2월 5일 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첫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오늘 3월 7일 됐는데요. 2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한 달하고 뭐 한 2, 3일 정도 되는 동안 우리가 민주당에서 와 이건 좀 박수 쳐줘야 되겠다라는 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를 득점, 본전, 실점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 행위를. 그런데 민주당이 2월 5일부터 본격화된 여러 가지 공천 갈등, 공천 논란 이런 또는 어떤 이제 그 친문과 친명의 갈등에서 민주당이 뭔가 좀 박수 받을 일이 많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이 지금 공천이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어떤 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리고 내가 고려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인데요. 지금 또 하나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좀 이제 종로 지원 유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황희 곽상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였던 곽상원 후보를 지원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또 양천에 가가지고 황희 의원 지원 유세를 했었어요. 황희 의원과 곽상원 그 두 분의 지원 유세를 한 의도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냐면 공천 갈등 국면을 좀 이제 이거는 당에 좀 마이너스가 되고 비판받을 소지가 많으니까 좀 국면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친문 성향의 후보를 좀 의도적으로 유세를 지원한 측면이 있거든요. 국면을 좀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제 20여 곳에서 어젯밤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명 행사 논란이 있고 예. 심지어는 우리 박용진 의원의 결선이 언제 나오냐면 11일 날 나와요. 월요일 날, 뭐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또 한 주일 정도가 더 가는 거죠. 박용진 의원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지게 될 경우 제가 보기엔 한 며칠간은 또 아마 그 뉴스가 지배하게 될 것 같아요. 워낙 또 상징적인 지금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국면을 전환하고 싶어도 국면을 전환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선거 본선에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국면이 지나면 지지율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당 지도부 쪽에는. 그런데 이게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는 게 있냐면 물론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일부 적극적 지지층은 다시 회복되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네. 그러나 더 많은 유권자들은 야, 이거 좀 부당하다. 여러 가지 불공정하다.
라는 어떤 정당한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도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의구심을 뭔가 해소하지 않으면 저는 뭐 완전히 지금과 여론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정 비중 본선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쉬이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이슈로 생각하면 뭔가 오판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최병천 소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는 민주당의 공심위원 출신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과 함께합니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151석이 총선의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연 151석이 가능할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과반이 안 되는 일당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과반이 그런 되는 정도로 정당은 이번에 나빠지고 없을 거다. 있고 예. 지금 저는 뭐 총선이 민주당이 좀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저는 지금도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위기의식을 안 가져요. 공천 파동만 지나면 다시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선거 판세가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가 야심차게 선보인 총선 특집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총선 빅매치. 오늘의 빅매치는 과연 어떤 매치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총선 빅매치. 어느덧 총선은요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빅매치는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이재명 의원은 권성동 의원을 언급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유동규 씨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4년간의 국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채용비리 의혹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함에도 오히려 영입까지 해가면서 공천하는 국민의힘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연일 김영주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후보 우리가 걸러냈더니 국민의힘이 영입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은 실체도 없는 가짜 의혹인데 급한가 보다라고 이 대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공통점 찾기 공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렸습니다. 권성동,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2년 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과 이석희의 공통점은? 이라고 권성동 의원이 받아칩니다. 이번에 통진당의 후신 논란이 인 진보당 등과 비례 연합을 하는 것을 비꼰 거죠. 그러자 오전 11시 9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참전을 합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이라며 퀴즈를 냅니다. 알쏭달쏭 퀴즈 삼매경. 중광선 변호사님, 네. 민주당의 공심위원 출신이시잖아요. 장학 퀴즈 보는 것 같은데 앞에 두 개는 제가 다 이해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뭐 채용비리 논란이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거고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무죄 받은 지가 언제인데 뭔 소리냐라면서 이석기와 공통점을 지금 비판한 건데 원희룡 후보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유동규와의 공통점? 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마 뭐 대장동을 대장동을 그렇죠. 거군요. 대장동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범죄 행위를 한 공범이다 이제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 묘하게도 대장동에 있던 사람들이 공동 피고인이고 공범 관계 있는 사람이 다시 개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에서 이사를 온 거죠. 그러니까 둘의 어떤 공통점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요, 이제 다른 어떤 의원일 때 다른 정치인의 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만약 이 얘기 해버리면 바로 자기한테 되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1심, 2심 대법원 다 무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면제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끌어들이는 건 좀 그렇고 김명주 의원도 마찬가지죠. 뭐 채용비리 의혹이 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구설수 있었지만 경찰 검찰에서 수사 안 해서 없던 게 됐잖아요. 그러면 기소돼 가지고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없던 된 사건에 가지고 감점 50점을 줘서 하위로 만들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은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재량적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영주 의원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 더군다나 또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에 있던데 거기 가서 이번에 어저께 가가지고 또 지원 유세 비싸게 했잖아요. 그것은 김영주 의원을 하위를 줘서 불출마를 한다랄지 아니면 경선에서 어떤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탈당을 했고 국민의힘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구에서 김영주 의원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이거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영주 의원을 계속 저격을 하는 거죠. 저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민주당 내에서 김영주 의원을 하위 10% 준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그런 표가 이탈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나서서 계속 김영주가 0점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총선 결과를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의 비리랄지 사법 리스크랄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건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연일 언론 보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앞서 권양엽 후보와 관련해서 비서라고 보도한 기자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같이 법적 조치 취하더니 이번엔 공천 파동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겨냥해서 불법 선거행위다.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공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당의 이런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허위 가짜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일부 언론의 이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언젠가는 또 단수 공천 받으니까 친명했다가 경선 되니까 비명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친명이라고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 행위 아닙니까?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 대표가 연일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잡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이번엔 불법 선거 행위다라고 썼습니다. 단순히 공천 파동을 보도한 게 상당히 많은데 어떤 언론 보도를 문제 삼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군요. 지금 뭐 특정 언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 발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지금 개인 SNS 공간 그 페이스북에 이제 여론조사 며칠 전에 나왔던 어느 여론조사를 올리면서 이제 민주당이 좀 좋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이 이런 건 보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당의 여러 가지 논란, 공천 갈등 논란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당이 뒤지고 있는 거라든가 선거가 좀 결과가 민주당이 쉽지 않을 거라 등등해서 약간 총체적인 불신을 드러내는 건데 좀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뭔가 그동안 민주당이 좀 그 박수받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국면을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역공을 취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역공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김영주 의원 뭐 채용비리 얘기라든가 이런 것처럼 좀 그런 우리를 비판하는 거 좀 그만 좀 해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공격하다 보면 그걸 또 이제 언론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반영해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한 절반 정도는 이해가 가다가도 예. 또 나머지 절반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과정을 이기는 공천, 잘한 공천, 혁신 공천으로 진짜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여론조사를 봤었는데 민주당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국민들은 한 56% 정도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한 48% 정도여가지고 한 뭐 10% 가까이가 민주당이 좀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언론이라든가 뭐 예. 진보 언론인가 등등이 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음모론, 가짜뉴스 그러면 자칫
과거에 황교안 대표나 민경욱 씨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뭐 여야 간에 서로 당 대표들을 고발하는 일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우택 의원을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했다라며 여당의 공천을 매우 비판했는데 나중에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비판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CCTV 찍히는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CCTV 없는 데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줄 것을 왜 받습니까? 저희 입장은 그건 공천을 배제할 만한 정도의 근거가 드러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자꾸 그 얘기하던데요. 자기는 지금 기소된 게 몇 개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세상 모든 거짓말은 그 사람은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자기는 그래놓고 나서 이런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관계를 틀렸습니다. 단수 공천이 아닙니다. 경선을 거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자 정우택 후보가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단수 추천받았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나는 시스템 공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 즉각 추가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정우택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걸로 잘못 알았다. 내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임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 김광선 변호사님, 배우자실 부실장 출신이냐 비서냐 이게 지금 가짜 뉴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선이냐 단수 공천이냐라는 것도 정우택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로 느낄 텐데 이재명 대표의 해명은 나의 저 발언은 나의 착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한다라는 해명이거든요. 어떻게 드셨습니까? 왜 바로 사과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왜 사과를 했을까요? 그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지금 저게 단수 공천인 걸 모르고, 그러니까 단수 공천 받지 않았잖아요.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비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걸 이제 나중에 어차피 이제 고소했으니까 수사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착오에 의해서 했다. 고의성이 없었다 해야지 사실은 그게 입증이 되면 처벌받지 않아요. 아, 그 고의성을 부인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겠는데? 잘못하면 또 기소되고 또 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명백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면 나는 진짜 단수 공천 받은지 알았다. 그러면 왜 단수 공천 받은지 알았느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찾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밑에 있는 누가 참모가 저걸 써줬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읽은 거예요. 아마 저 참모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 혼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수사받을 걸 대비해서 나는 착오해 한 것이다라고 바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볼 때는 단수 공천은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명백히 사실관계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 알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것은 나중에 뭐 이재명 대표 개헌을 해서 배지를 달지 안 달지 모르겠지만 달게 되면 저거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뇌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저는 조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핵심은 고의성이다라는 거군요. 네. 민주당에서 권영욱 후보와 관련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법적 고치한 것도 고의성이 있게 비서로 깎아내렸다라고 주장한 건데 근데 그거 상대의 주장엔 고의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 대표의 착오에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다. 근데 권양이하고는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 비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당신을 수행 비서로 임명한다랄지 수행 비서 자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실장이잖아요. 부실장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의 개념에 있어서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 비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우택 후보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돈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거고 정우택 후보는 받자마자 이게 거액의 돈인 걸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면서 후원을 하고 싶으면 정식 후원 계좌해라 라고 말했다는 게 지금 정우택 후보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궁색한 국면
그 변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돈을 줬다는 그 당사자가 내가 돌려받은 바가 없다라고 지금 또 다시 어제 보도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서로 입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건데 그런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경선 통한 공천입니다마는 애초에 경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이게 진정한 시스템 공천이라면. 또 한동훈 위원장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 막 이렇게 늘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봉투를 받았다라는 게 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정우택 의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줬다고 하는 사람의 당사자는 그때는 이제 돌려받았다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또 번복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상 어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이런 가운데 진행형인 것인데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서 본인과 승부를 펼치고 있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다시 꺼내든 건데 양평 고속도로를 대통령 처갓당 근처로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변경은 내가 장관 이전에 된 거다. 내가 그걸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는데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권영엽 후보 가짜뉴스 파동에 대한 반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준비됐나요? 들어보시죠. 양평 고속도로 잊어버리셨습니까?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갓당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GTX 노선 또 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원희룡 후보의 SNS입니다. 고발장,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바꿨다 한 것.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시지 않겠죠?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한 말입니다. 라며 저 가짜다 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현수막 공방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원희룡 후보가 지난 보궐선거 때 이재명 의원이 썼던 사무실을 그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어떤 현수막을 달았는지 함께 보시죠. 자,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 속 나무에 글자가 일부 가려진 현수막입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이재명 후보 현수막 앞에 기둥만 남은 가로수 논란이 있었거든요. 물론 당시 계양구청이 해명하고 나서서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저런 현수막을 달 것이다라는 디자인 도안만 공개됐는데 오늘부터는 실제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진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앞에 나무는 있고요. 나무에는 나뭇가지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가지를 다 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뒤에 딱 그 나뭇가지가 위치하는 곳에 현수막을 달아서 길 건너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마치 무성이 나뭇잎이 자란 듯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려나간 계양의 꿈을 원희룡이 다시 키우겠다라는 현수막 문구도 달았습니다. 진수희 장관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분명 지난번 나무 가지치기 논란을 원희룡 후보가 노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걸 빗댄 것 같은데 멀리서 보니까 되게 보기가 좋은데요. 나무 가지가 나무가 많아서요. 저기 같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원희룡 후보 그 이름도 가려지지 않고 저 기호도 다 살아 있고 일단 멀리서 보면 되게 괜찮은 그림 디자인을 일부러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 사무실도 이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역 그 선거구 획정이 달라져서 그렇군요. 근데 옮겨가는 데서 또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저 둘이 어떻게 또 맞붙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물론 이제 당시 계양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무를 옮기려다가 그냥 둔 것이다. 뭐 저 나뭇가지가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나 현수막을 가렸기 때문에 일부러 가지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해명을 했어요. 네, 이거 보면서
원희룡 의원께서 엄청 열심히 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이 현수막 이전에 한번 나왔던 현수막이 있어요. 약간 중국집 현수막 비슷한 현수막이었는데요. 동그란 원에 한글로 시가 있고 룡자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뭔가 용도 등장하고 동그라미도 등장하고 한글로 시자도 등장해서 그래서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 뭔가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계속 경쟁 구도 그래서 언론의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이 선거운동 쪽에 있는 분들이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뭐 이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유권자가 실은 거의 없을 텐데 그걸 다시 이제 환기시켜가지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거 보면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원희룡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거의 3, 4%까지 근접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양평에 대한 어떤 공격 같은 것도 좀 역공을 취하는 측면이 있고 원희룡 대표도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아마도 앞으로도 시청자분들한테 이 명령대전이라고 불리는 그 민주당이 지금 인천 지역 통틀어서 저기가 가장 강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상당히 이제 근접한 여론조사여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 아니면 선거를 못 치르냐라고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한 입장을 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총선 빅매치는 이재명 대 원희룡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민주당인 이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비례연합을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외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조국의 진보당, 고민 깊은 연대. 민주당 안팎에서 이 조국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앞서 조국 신당과는 연대 안 하겠다라고 한 말이 무색해집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지역구를 1대1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는 결국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지역구 선거를 치르는 것을 일종의 엄호하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국 혁신당의 분발이 저희 당 특히 지역구 후보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함께 넘자고 하는 취지에서 연합하고 또 비례 과정에서는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뭐 이런 게 정치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대놓고 연대는 안 하지만 뭐 지역구에 후보 안 내겠다고 하고 목표도 갖고 하니까 정치에서는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발언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을 탈당한 조홍천 의원이 이 대목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분 다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시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희화화시키는 그런 아주 엽기적인 장면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 중에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한 서너 번 이 대표가 했었습니다. 그때 강 건넜다가 다시 주구의 강에 지금 다시 입수하고 다이빙하고 헤엄을 치는 거냐 그런 거죠. 선거 이불리에 따라서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는 친문 세력 그런 분들이 지금 조국 신당 쪽으로 가시는데 이분들은 다른 쪽으로 갈 일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의 관계는 제로섬의 관계고요. 민주당 비례 정당으로 가느냐 조국 신당으로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가 이 조국 혁신당으로 이른바 교차 투표하는 현상도 관측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론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33, 민주당 26,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입니다. 자, 다음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여론조사인데 국민의 미래 30%,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21%, 조국혁신당은 15%를 찍겠다라고 응답이 많이 나온 겁니다. 비례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민주당 투표 의향층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의사 어느 정당에 있냐라고 하자 무려 민주당 지지자 중 31%가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 조국 신당을 투표하겠다라는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 투표 표심을 조국 혁신당이 상당수 뺏어오고 있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KSOI의 부소장으로 계시죠?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조국 신당의 지지층의 표심은 상당수 민주 지지층의 표심을 뺏어온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조국 신당 논의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5 내지 7% 정도를 크게 넘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 총선에 열린민주당이라고 사실상 이제 우리 김무겸, 최강욱 등등이 있던 게 그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최근에 10%를 넘더니 15%를 넘더니 일부 조사에서는 20% 넘는 게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지금 일반적인 예측은 친문, 친명, 호남이 민주당의 3대 지지층인데 뭔가 명문 갈등을 통해서 호남과 친문 성향이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기존의 해석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을 잘 봐야 돼요. 예. 민주당이 진보당 계열과 뭐 새진보연합, 진보계열 시민사회단체랑 연대연합을 하면서 예.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4명 중에 1명만 민주당이 되고 4명 중에 3명은 진보정당 계열이 당선이 돼요. 예. 그러니까 비유하면 민주당을 찍으면 4명 중에 1명만 민주당이 당선되고 4명 중에 3명은 진보정당 계열이 되거든요. 예. 특히나 약간 일부 정당은 친북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가성비가 민주당은 4표 찍어봤자 1명밖에 안 되는데 이 조국혁신당은 4표 찍으면 4명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성비가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좋다 해가지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왼쪽 불로만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하면 지지율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비례투표 한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합비례정당을 이상하게 설계하셔가지고 지지율이 쫙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뭐 같이 또 만난다 그래서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되는 거 같아요. 민주당 지지가 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의 아니게 조국혁신당 지지 선거운동을 한 거고 그렇게 잘못된 선거운동을 한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 약권론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게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는 진보당 비례대표 3명의 후보가 결정됐는데 1번이 장진숙 후보인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 전력이 있고요. 2번이 전종덕 후보인데 상속세율을 90%까지 하겠다. 통진당에서 공약을 한 바 있고요. 3번이 손수월 후보인데 윤석열 퇴진 공약을 한 분. 최병천 부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이 진보당 출신 인사들의 뭐 국보법 위반 논란이나 아니면 굉장히 좀 급진적이나 과격한 면면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차마 민주당의 공식 위성정당에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조국 신당으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은 아무튼 이미 합의를 해가지고 저분들이 먼저 당선되도록 돼 있거든요. 4명 중에 1, 2, 3은 이 진보 계열이 되고 4번이 민주당 되고 또 뭐 5, 6, 7은 저쪽이 되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민주당을 찍으면 지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진수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사실 조국 신당 창당 선언할 당시만 해도 바로 나와서 선을 그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그런데 이제 공천파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율이 뒤집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을 하고 또 비례 정당에 대한 지지율 면에 있어서 이제 조국 신당 지지율이 이제 턱 밑까지 차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급해진 것 같아요. 굉장한 위기감도 들고 그래서 바로 이제 조국 대표하고 이제 연대 이러면서 손을 맞잡고 하시는데 저는 과연 저게 현명한 그 대응일까 싶은 게 그래봤자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듯이 소위 범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이 지금 비례연합의 그 리스트의 불안과 우려 못마땅해서 지금 조국신당으로 옮겨가는 거지 전체 민주당의 파이가 죄송합니다. 커지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득표나 지지율에는 별로 영향을 못 주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중도층 표심이잖아요. 과연 이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의 젊은 층이 조국 신당하고 연대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는 과연 이 민주당 쪽으로 움직일까? 지금 뭐 이 그 중도 무당 측은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일 텐데, 왜냐하면 3년 전에 조국 사태 일어났을 때 그 조국 사태의 본질이 사실은 불공정, 특혜, 뭐 위선, 내로남불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거에 가장 예민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 층이 바로 중도층이고 젊은 층이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이 두 우리 손잡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잘하네, 그쪽으로 옮겨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코 현명한 선택은 뭐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한 말씀만 여기서 덧붙이면, 저 두 분이 손잡는 거는 저는 진짜 한국 정치 퇴행의 상징적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 두 분 다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결국 범죄 피의자 연대나 다름없는 거를 이렇게 버젓이 한다는 것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 국민들이 최근에 들면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강한 도덕성도 중훈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최소한 도덕의 최소한의 잣대가 법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거는 좀 걸러진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좀 선택해 주십시오, 이러는 게 도리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특히 뭐 저뿐만 아니라 그 아까 제가 중도층 표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보면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근저에는 뭐 정책 실패나 이것도 있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이 조국 사태에서 중도층이 그 등 돌린 이것도 여전히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도 이런 식의 연대가 저는 중도층에 오히려 반발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권에서도 공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탈락한 홍석준 의원이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월 5일 달서구갑 지역선거구에 있어서 공천 결정 방식에 유영하 변호사 단수 추천 의결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정당 역사상,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하여 밀실공천, 담합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의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진심을 헤아려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홍석준뿐 아니라 안병길 후보,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채익 후보, 국민의힘이 나를 저버렸다라며 무소속 출마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파열음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말실수 경계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꼬집은 장면도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운 선례가 있다 라고 발언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주의하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주길 바란다 라고 하자 성일종 의원이 취지와 다르게 비유해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이토 히로부미요. 정말 성일종 의원은 구제불능이라 생각했습니다. 예, 발언을 듣고요. 아니, 장학사업해서 좋은 일 하면서 왜 굳이 이토 히로부미 얘기를 갖다가 붙여서 뭐 친일 발언 이런 얘기를 또 불을 지피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과거에도 단순 이번 실수가 아니라 과거에도 뭐 SNS에 그런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라는 그 민주당의 조한기 후보의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 선거 제가 2012년 19대 총선 대변인 해봤잖아요. 그때 그 노원의 김용민 후보의 말 때문에, 막말 발언 때문에 정말 이렇게 후루룩 지지율이 넘어가는 거를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대변인 6명, 부대변인 12명 추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에 후루룩 넘어갈 수 있고요.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100번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실수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정말 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남은 총선 34일 남았는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양당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이 의사들의 파업,
그리고 줄 사표 의료 공백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의협 줄 소환 시작. 법치 흔드는 의사. 어제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의사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겨우 2.2배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30배가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주장인지를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엄정한 법적 집행도 시작됐습니다. 의협 관계자가 소환됐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 전혀 사실의 본질과 다른 얘기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정부에서는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으면 면허 정지시키겠다. 연일 원칙론을 들고 나와요? 제가 볼 때 이제 시간과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민들, 환자들 이런 분들이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근데 인내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반면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결국 국민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제 자기들이 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의사들은 의사 불패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 불패요? 예. 지금 4번째인데 3번째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패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또 그때와 지금 이제 법적인 제도가 좀 틀리거든요. 면허 취소랄지 면허 정지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또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때와 달리 이제 우리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윤 대통령이 변호사들이 50명에서 지금 연간 1,7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 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변호사 할 때 로스쿨을 만든다고 할 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명분이 뭐였냐면 변호사가 질적 저하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의사들 많이 뽑아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질적 저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적 저하한 그거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는 편의 이런 걸 또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하는데 이거 단순히 그런 명분만 가지고는 의사들의 어떤 주장하는 내용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들은 육시적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김진애 더 라방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